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밀떡 만약의 시간입니다. 오늘 만약에도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지난 몇 시간 계속 공군력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도 그쪽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에어쇼도 갔다 왔으니까 네, 비행기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한 번씩 어디서 회식이라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어디 한번 갔다 오니까 아주 뽕빨을 뽑아버리네요. 아덱스 한번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공군력, 그러니까 에어쇼를 봤기 때문에 그럼요. 확실히 그쪽에 관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아이템들도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마덱스 한번 가면 또 이제 해군 쪽으로 좋아요. 가겠죠. 네, 좋습니다. 마덱스 그렇게 보고, 다음에 지금 제가 요새 또 관심 갖는 게 그 이스라엘 하마스전을 보면서 땅굴. 사실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땅굴이 아직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 지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땅굴 견학을 갔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뭐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맞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땅굴 1땅굴, 3땅굴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시추대대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부대가 군단마다 생겼고 지금도 수방사 예하에는 그 시추대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관심사가 생기면 한번 경험하고 저희가 쭉 또 풀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뭐 땅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오늘의 만약에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의 만약에는 비겐 전투기가 도입됐다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도입될 가능성은 있었던 거예요? 도입될 가능성은 사람마다 자료를 봤는데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어떤 사람은 90%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5% 뭐 이 정도도 안 됐다. 그냥 도입 검토 중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도입 검토한 전투기는 뭐 A7부터 엄청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저 멀리에 있는 거죠, 항상. 자, 어디까지나 만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각종 가정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비겐 전투기라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비겐 전투기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셔야죠. 그 스웨덴 때 전투기고요. 사브 37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습니다. 사브. 네, 스웨덴에서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되게 독특한 게 그 무장 중립, 이제 중립을 하고 최근에야 나토에 가입했어요. 예. 그 이전에는 중립 국가인데 또 바로 옆에 옛날 소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련이라는 나라가 야 너네 중립이니까 봐줄게 이러고 전쟁 안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스웨덴도 공격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웨덴만의 독특한 군사 교리. 그러니까 스웨덴 지형이라는 데가 산악 지형에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추운 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발틱해 붙어 있어요. 해안선이 우리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리아스식 해안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하기 지랄맞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스칸디나비안 반도는 우리가 이제 피오르드식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 오랜만에 그렇죠. 떠오르네. 네. 예. 그런 전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장이 굉장히 그 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독특한, 우리나 다른 나라처럼 해외에 필요한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중립국가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는 스웨덴이 필요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굉장히 웃겼던 게 스칸디나 반도를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세 국가가 다 굉장히 달랐어요. 그 시대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나토 국가고 그렇죠. 핵심 국가죠. F-16을 제일 먼저 도입한 4개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미제 전투기로 전투기를 짰고 스웨덴은 말씀하신 자체 사브, 그 이전에는 뭐 드라켄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전투기고 지금도 자체 전투기를 엔진 제외하고 생산하는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국가고요. 핀란드는 완전히 또 다른 게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제 미그기를 주력으로 했었죠. 사실은 이게 지난 세기 20세기까지 초창기 뭐 이게 한국 전쟁 지나고 뭐 베트남전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핀란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거의 러시아와 붙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분위기나 문화랄까요?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 세 개의 나라는 굉장히 묘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각자 자기들만의 문화와 특징이 분명히 있는 이 개성 있는 국가들이고 그만큼의 군사력들도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비겐 전투기 얘기하셨지만 일단 생긴 것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어릴 때 전자오락실 가면은 비행기 날라는 슈팅 게임 하면 오징어 비행기라고 불렀던 거 있었어요.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몸통처럼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위에 오징어 귀. 오징어 이렇게 하나 있고 밑으로 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있어서 저게 날라댕기나? 근데 멋있긴 멋있네. 뭐 이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비겐 전투기를 모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치자면 굉장히 선도적인 디자인이었다.
그 전문 용어를 살짝 섞어서 얘기하면 일단 카나드 달려 있고요. 이제 위에 그 아래에 델타익이에요. 근데 카나드가 달린 델타익이면 진짜 오징어거든요. 그렇죠. 생긴 게 거기다가 델타익이 약간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체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블 델타익이나 이중 삼각익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오각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복잡한 지형이죠.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비겐 전투기가 나오기 이전에 델타익에 카나드 달린 그런 실험기들을 많이 이제 실험도 했고 있는데 기체의 불안정성 그렇죠. 모든 면에서 채택이 안 됐었는데 뭐 비겐이 어떻게 보면 선도가 그렇죠. 근데 그 비겐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온 적은 없고요. 그 이 전투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짧은 이착륙 거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빨리 떴다. 우리 박 의원님 보셨는 랩터 같이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 전투기가 활주 거리보다는 상당히 짧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은 당시 소련 공군이 공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스웨덴 공군력으로는 이 제공권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장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할 거잖아요. 비행장 폭격을 받으면 전투기가 못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이 드라켄 전투기는 모르겠지만 비겐 전투기는 공군 비행장보다는 지방도로 같은 데 짱 박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스웨덴제의 전투 사상이 드라켄부터 다 그렇죠. 그런 거를 발전시킨 거예요. 자신들의 지리적, 지형적 그렇죠.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공군 비행장도 물론 배치돼 있겠지만 이런데 요소에 숨겨놓고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짧은 순간에 뜨고 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짧은 이착륙 거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선 날개의 양력을 받아야 돼서 넓은 날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양력을 받기 위해서. 높이 날기, 빨리 날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켄도 델타익이고 비겐도 어떻게 보면 이중 델타익인 거죠. 스웨덴 공군을 보면 무슨 경납고가 다 동굴 그렇죠. 그렇군요. 어디서 문이 훅 열려가지고 전투기가 나오고 멋은 있겠다. 네,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저 7번 국도 이렇게 보면 울진 쪽에 보면 이게 유사시에 활주로로 쓰인다라면서 일자로 뻗어 있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팀 스피릿 훈련 이게 중계할 때 그 수원 비행장 근처에 그 고속도로에 활주로처럼 만들어서 그렇죠. 한미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그런 곳은 유독 똑바로 뻗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분계선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긴 뭔데 이렇게 중앙분리선이 없는 곳.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3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북한 공군기 중에 이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게 온천 공군기지라고 있는데. 온천? 네네. 거기는 동굴 경납이 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면서 동시에 그 문을 열고 조금만 더 가면 고속도로 같은 또 다른 도로가 나와요. 동굴에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지가 좀 특징적이어서 뭐 동구권에서도 많이 와서 하고 우리도 좀 오픈된 영상을 좀 볼 수도 있었고 그렇군요. 또 위성 사진도 저 옛날 구글링 한참 할 때 막 그냥 해서 뚫어지게 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기지죠. 그러네요. 이 전투기는 60년대 개발이 돼서 70년대 초반에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도입 연도 얘기 나온 게 1979년 정도였어요. 그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스웨덴이랑 똑같아요. 당시 대한민국 공군력으로는 북한의 공군력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우리 비행장도 마찬가지로 공습을 당해서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짧은 이착륙 거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비겐 전투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실무자선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도입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자료가 갈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도입 직전까지 갔는데 12.6이나 뭐 이런 12.12로 끝났다. 국내 상황 때문에. 국내 상황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실무자들이 특징이 검토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전투기를 도입 검토했는데 그중에 하나다라는 거였죠. 결론은 우리가 아는 그 제공호를 만들면서 비겐은 우리 곁을 떠나긴 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는 이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걸 다 빼고 비겐이 도입됐다면 어땠을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비겐이 도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뭐 이런 국제적인 국내적인 어떤 정세가 문제가 없었다면? 그때 뭐 두 갈래로 갈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린 거보다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히 그냥 비니으로 저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기밀로. 아무도 뭐 그래서 이유를 모르게. 네,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설이 좀 나온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주관례로 갈렸다는 네, 얘기를 네. 한 거고. 관련 정보 자체가 그러면 정확한 거는 모르고 사실 팩트는 그렇게 조금 언급되다가 사라진 게 가장 팩트고요. 그러니까 그 검토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도 사실은 뭐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갈렸다는 게 사실 결론이 두 가지로 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네.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스웨덴 때 전투기를 수출을 한 적이 없어요. 비겐이 그 전까지. 네, 이제 와서 그리펜을 워낙 싸고 그러니까 그리펜 수출이 좀 있지만 비겐은 아예 수출된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뭐랄까 돈도 없었고 원천 기술도 없었던 그 시대 70년대 후반의 시대에 덥석 비겐 어렵죠. 뭐 한 번 쓰고 버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나중에 80년대에 도입했던 F5보다는 범용성은 훨씬 뛰어났던 거죠. 제공호보다는. 제공호 같은 경우는 기반이 F5 전투기, 경전투기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항속거리, 폭장량, 성능 자체는 비겐이 훨씬 좋았고 더 많은 용도에 사용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비겐이 지금 만약이니까 네. 비겐이 들어왔더라면 우리 공군력 발전의 뭐 속도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뒤처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괜히 그거 써야 되니까. 네. 기반이 되는 국가가 스웨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처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한번 돌리고 절망 회로를 돌려보면 희망 회로를 돌리면 만약에 그때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 판 적이 없어. 지구 반대편인 국가가 와서 야 우리 한 100대 살 테니까 야 좀 기술도 넘겨주고 뭐 라인도 좀 깔게 해줘. 이랬으면은 스웨덴이 거절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엔진은 볼보고 미사일이나 다른 것 다 유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대 사고 야 우리 면허 생산할게 이랬으면은 물론 돈이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공호가 우리한테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한 5년 10년 정도 빨라졌다면 전투기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기반 기술도 지금 미국 기술을 제외한 유럽의 관련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기간은 빨라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그런 기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고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체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F5도 그렇고 F16에 와서는 정말 대규모의 라이센스 생산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보라맨을 만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성공하는 국가는 많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렇게 기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줘도 못 만든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결국은 F5를 면허 생산하고 F16을 KF16을 가졌던 이유는 전투기 성능이나 가격도 있지만 이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기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보람의 개발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비겐이 만약 그 조건을 통과해서 면허 생산이라든지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풍부한 기술을 가지고 보람의 개발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겐의 영향이나 기술이 들어가면 최소한 보람의 날개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더 넓적하게. 네, 델타익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남자의 로망이긴 하거든요. 그 종이 비행기 날릴 때도 이렇게 막 접는 것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넓게 펼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머리에 무게를 좀 더 그렇죠. 주고 네네. 뒤쪽에 한번 접어서 넓적하게 만드는 종이 비행기를 그게 남자의 로망입니다. 저는 그게 로망이었죠. 훨씬 더 묘한데 로망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망은 없었어요. 내 로망은 비싼 비행기를 타는 거였지. 어쨌든 그리고 희망회로 이쪽에 돌려봤고 이제 절망회로를 돌려보면 박 의원님 얘기대로 시간 낭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980년 7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은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역량이 될까라고 했을 때 한 번 걸리는 게 있고 또 하나 그 유지보수 문제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구독과 좋아요 취소할 수도 있겠다. 너무 낮게 봤어. 네네. 아닙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우리 7, 80년대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한 2000년도까지는 봐도 된다고 봐요. 한 20년 정도의 거리 정도는 또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많은 행운이 필요할 거예요. 네. 아무튼 자꾸 각을 세우네. 인도네시아 우리 밀떡 가족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본 프로그램의 이 편집 방향과 정명섭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개인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제 전투기나 기체들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좀 학을 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비사분이나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유지보수가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중요한 부품은 보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강간무소식이래. 보내면 분명히 석 달 안에 와야 되는데 한 반년이 지나도 안 오고 뭐 연락하면은 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배가 가고 있는 중이야로 전화하면은 어제 휴가 갔어요. 언제 와요? 그럼 다음 달에 와요.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방식이라 가동률 문제 치명타가 올 것 같았어요. 지금도 문제지만 80년대 같이 공군력이 진짜 북한이랑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우위에 있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을 보면 결국은 비겐 전투기를 도입했다 그래도 F-15K 그다음에 F-35B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전투기 도입선이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라 이 중간에 기술들이 사라지거나 비용이 낭비되거나 그다음에 또 그 전투기에 같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겐이랑 뭐 F-15K랑 두 개의 이제 호환성 문제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라인업이 그 미국 전투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간에 이런 가동률 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편리성이 있는데 유럽제 전투기 하나 딱 뜨면 좀 곤란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복잡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그리펜이라든지 네. 다른 형태의 공군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비겐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렸다면. 그럼 또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팔려고 여러 가지 판촉을 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비겐 전투기를 도입해서 잘 운영했다면 그래 그리펜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리펜이 만약에 도입됐다면 역시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절망회로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스웨덴과 우리의 그 방산 수출 전략이 비슷해요. 그리고 목표하는 시장이 비슷합니다. 우린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겹치죠. 그렇죠.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절망회로 쪽에서 그렇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제 뭐 천조국,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고 방산도 어찌 됐건 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잉하고 이제 럭히드 마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거기서 발전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뛰어가면 그들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이 날아가는데 우리 그 날아가는 선에 지금 탄 입장이라서 그나마 너무 다행인데 사실 넘사벽은 맞는 얘기고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하면은 정말 이런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초격차다. 초격차. 예. 자. 오늘 만약에 비겐 전투기가 만약에 도입이 됐었더라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예. 비겐 전투기가 삼각형 델타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장을 세기 되게 편하거든요. 기체에 그림을 넣기. 그리고 드라켄도 그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게 되게 유명하니까. 거기에 뭐 호랑이 한 마디 감고 네, 그렇죠. 그림 그려놓기 훨씬 편해서 스페셜 마킹하거나 아니면 고개 비행단 하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려보죠. 거기다가. 예. 뭘 그리지? 밀떡 마크를 하나 만들어 볼까? 사모님 얼굴 그리시는 거 어때요? 안 돼요. 네.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100%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혼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볼 일 없는 사람들 얼굴을 주로 그리죠. 국방부 장관을 그리 아닙니다. 좋아하세요? 전혀 안 좋아하죠. 자, 오늘 만약에 비겐 전투기가 도입됐었더라면 이라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어나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